1999년 개원한 키스텝의 15주년을 기념하고 창조 경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성수 국가로 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놓인 세계 경제와 잠재 성장률 3%대로 붕괴한 한국 경제.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떠오른 창조 경제. 창조 사회는 인간의 두뇌를 활용한 창조력을 중심으로 문화의 힘을 키우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아닌 세계의 흐름이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변화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 경제 시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정보혁명의 시대를 넘어 제4의 물결로 불리는 창조혁명의 시대.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창조를 떠오르는데 아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는 가장 중요한 게 천지 창조. 기독교적 의미의 천지 창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창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이 생기고 거기서 물질이 생기고 또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천지 창조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림은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시스티나 대성당에 가면 그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억하는 것은 아담의 창조가 되겠지만 사실 그 창세기를 돌아보면 먼저 빛이 있고 그래서 어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땅과 이 바다가 분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천지창조로 표현되어 있고 다른 모든 나라의 여러 가지 신화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그런 천지창조에 대한 그 인간의 신화가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화의 영역을 넘어서 근대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상력을 접목해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점점을 찍은 이 빅뱅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35억 년 전에 그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어떤 특이점에서부터 폭발이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막 10의 마이너스 43초 이상이 지나서 거기서부터 그 지금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그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는 쿼크 등이 나와서 그 쿼크가 다시 이제 무거운 전자 그리고 원자 더 무거운 원자로 가는 과정 그리고 우주가 생겨나는 과정이 빅뱅 시어리에 녹아 있고 에너지가 없는 그 빛에다가 질량을 부여하는 숨겨진 입자 힉스가 작년에 발견돼서 노벨상을 찍음으로써 이제 그 천지창조의 물질 부분에 대한 완성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다녔을 때 뭐 캄브리아 기라고 하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캄브리아 기에 약 5.4억 년 전에 화석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 생명체가 굉장히 특히 다양한 동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왜 그럼 그 시기에 왜 생명체가 많이 생겼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단위가 이제 안정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세포들이 다양하게 만나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조양구 장관님 계시는데 많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바로 이카노미스트에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 대한 특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업 기업에 대한.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업가 폭발, entrepreneurial explos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21세기 이때가 창업이 폭발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캄브리아기 폭발과 같다. 우리가 지난 약 15년 전에 우리나라는 DJ 정부 때 그 벤처 붐이 있었고 당시 미국에는 닷컴 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닷컴 붐이 꺼지면서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가져온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때는 창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됐었지만 창업붐이 일어난 지금의 그 창업 열기는 아마도 그 닷컴 붐처럼 꺼지지 않고 새로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달리 지금 창업 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IT 혁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 IT 디바이스가 생기고 과거에 IT 산업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나 서버도 굉장히 비싼 돈으로 사고 많은 사무실 공간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플랫폼이 마련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저장에 의해서 굳이 서버를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IT 기반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이 캄브리아 폭발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는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또 많은 일자리는 없어졌고 결국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적 동인으로 창업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창업 경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맞추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 경제에 대한 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지만 뭔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인류 사회 발전 과정을 보면은 농업 사회를 거쳐가지고 그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 사회가 왔습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농업 사회에서는 농작물 경작하는 땅이 부의 척도였다면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기계 그리고 도구가 이제 기계가 되겠고요. 20세기의 디지털 혁명 시대에 와서는 이제 어떤 다리나 이런 육체적인 도구보다는 듣고 말하는 오감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사회 도구가 됐고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가 이 부의 척도가 됐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냐가 이 새로운 생산과 경제의 척도가 되는 창조 사회가 됐다고 우리 많은 미래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한 자각하에서 창조 경제 시대가 국가적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이제 국가와 개인 소득의 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20세기 초반까지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냐가 그 어떤 격차의 원인이었다면 20세기 후반까지는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얼마나 정보 접근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디지털 디바이드 시대가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그 창의성의 기준에서 국가의 부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부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크리에이티브 디바이드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유독한 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창조 경제, 창조 국가의 실현이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창조 이 경제 시대 어딘가에 와 있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 이후에 7% 이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 가지고 현 2012년부터 앞으로 세계 경제의 평균보다도 낮은 3.4%에서 2.4%까지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고 그 이후에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또한 3% 이내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굉장히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더욱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면 거꾸로의 그림이죠.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10%가 넘고 2020년이면 15%, 2040년이면 32%가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60년에 경제 성장률이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1.0%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데 결국 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디바이드 시대에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육 문제는 날이 갈수록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이제 거의 폭발 직전 임계치까지 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문제를 답습하는 그러한 교육, 아무런 생각하고 이 창의하며 놀 시간이 없는 그런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에 와서도 정말 대학생다운 어떤 기초적인 소양을 이루는 그 전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펙을 쌓는 토익 시험에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좀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공과대학교 혁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학점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공부만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열심히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해더라도 그러나 이제 청년층 우리가 29세까지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고용률이 30여 년 만에 최저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에서 시험적인 그 학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게 P-TECH라고 하는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고등교육 과정인 그 4년의 고등학교 과정과 2년의 전문대 과정이 결합돼서 마지막 2년의 전문대 과정을 IBM이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 성장기업으로부터 모든 교육비를 지원받고 또 그 기업에서 인턴 활동하면서 그 취업 후에 곧장 졸업 후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형의 그러한 그 교육 형태가 도입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그 창업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있는 그 멋진 자동차는 그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자동차가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이름을 왜 테슬라라고 했냐면 바로 그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 그 니콜라 테슬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문명을 가져다준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가가 되는데요. 전기가 발명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모든 대중이 함께 쓰기 위해서 전기를 수송해야 되는데 그때 직류를 할 것인가 교류를 할 것인가 상당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우리 이 인터넷 시대에 기반이 되는 무선 에너지 통신 기술을 발명했는데 그거를 모든 인류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허를 받지 않고 그 기술을 개방해서 오늘의 20세기, 21세기가 있게 했던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는 MIT와 스탠포드 출신의 창업기업의 영향력을 보더라도 MIT 출신이 만든 기업이 약 2만 5천 개가 되고 그들이 330만 명의 고용인을 창출하고 그리고 매출액이 1조 6천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탠포드도 약 4만 개의 기업을 창업해서 540만 명의 새로운 그 직업인을 창출하고 그리고 매출액 또한 1조 2,700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 휘렛퍼커드라든가 구글, 야후 이런 것들이 바로 스탠포드 출신이 설립한 창업 기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새로운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 개발이 양산 시스템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이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그 데스밸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악어떼가 많이 있죠. 그 양산을 하더라도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다윈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기술이 불과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사실 우리 지금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노벨상 수상한 그 랜디 슈앵만과 그리고 피터 힉스는 현재 방식의 즉 전월 중심의 평가와 전월 중심의 그 R&D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디클러레이션 온 리서치 어세스먼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논문 중심의 그러한 평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다른 질적 성과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다른 방법의 지표를 우리가 스스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학자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최근에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판교 이북에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지난 9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부터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다행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융복합 상업을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가 아직 숙제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지금 실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과 그리고 작년 여름에 7월에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그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큰 줄기를 간단히 짚어드리면 창의성 인정받는 사회문화 조성 그리고 과학교육의 혁신 부분이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 역량 강화가 있겠는데요. 대학의 경우에는 창업 기능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인적 물적 지원 중심에서 자체의 혁신 역량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와 함께 수도권 경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연구 인력의 집중을 해소하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키스텝의 이름이 기획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를 어떻게 지표를 만드느냐. 즉 SCI 논문 중심에서 질적인 평가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이제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R&D 사업에서 지금 대형 R&D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기초 연구는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합의 연구 포트폴리오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 지원 체계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겠지만 세계 유수의 과학기술 그리고 대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 근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원이바 부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넘어온 그 우수한 과학자들과 그동안 맨하탄 프로젝트로 누적된 과학기술 성과를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나온 정책으로 지금 미국의 NSF가 생겼고 그 근간은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서포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연구 자금이 있어야 되고 연구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이언스 디 엔들리스 프론티어의 기본 기조였고 그 정신하에서 미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과학기술이 이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 돼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지금 범부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자를 받던 나라에서 원자를 주는 나라가 된 입장에서 이제 그냥 물질만 주는 그러한 ODA가 아니라 과학기술 OD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동안의 화두였고 꼭 해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한테 창업하겠냐고 물으면 10%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도전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고용시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일단 그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도전이 있는 창업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이제 2013년에 부급 공무원 20만 명, 그 다음에 교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또 모든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1년에 5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소위 안전한 고용시장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특이한 굉장히 기형적인 고용시장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시장에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중앙행정부의 구조, 공공기관의 개혁 이런 것들도 개혁이 같이 수반돼야지만 지금까지 고려한 그리고 논의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은 너무나 오래된 화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화두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금 20조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싫어서 그리고 봐도 우리가 그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창의성 배양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50% 이상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됐던 문이과 융합조차도 결국은 교육부가 꺼내고 나서 다시 미뤄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마치 고사 강의실의 연장으로서 이제 취업학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학교체육진흥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아무런 스포츠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능 위주의 체육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서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교육혁신 전체가 힘들다면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나서서 과학교육 부분만이라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원적인 구조에서 과학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창조경제, 상업국가도 굉장히 실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카로스의 신화가 있는데 이카로스의 신화는 이제 깃털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서 너무 많이 날아가서 태양에 그 깃털이 녹아가지고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많이 기억되지만 저는 이런 이카로스와 같은 도전과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카로스가 찾았던 그 태양 이외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추격형 경제에서 창조형으로 선도형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새로운 태양,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성숙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경제는 결국은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바뀌려면 사회 전체 인식이 좀 바뀌어야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 80%.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고등학교 교실에 스펙 쌓기의 낭만을 잃어버린 대학 캠퍼스. 창의성을 중심으로 창조 사회를 열어가야 할 우리에게 교육의 변화는 절실하다. 과열된 경쟁 구도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인재에 달려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들어본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창조경제가 지금 화두인데요. 창조경제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창조경제로 진입을 해야 되고, 그걸 성숙이 돼야 되려면은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의 창의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창의적인 인재를 기우는 거는 결국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결국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붙였고요. 또 그래서 교육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뀝니다. 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같이 바뀌어야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밑뿌리부터.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의 하나로서 저희 광주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인재상은 우리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세습사회였죠. 세습사회에서는 신분이 세습되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학벌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21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식 기반의 정보화 시대로 들어섰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옛날에 이 학벌 사회에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지식 기반의 창조 경제 시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시대의 특성은 학문도 융복합 학문이 되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거를 대비한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서베이 한 건데요. 인플로이들한테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직원들의 요구되는 사항이 지식 및 능력이 무엇인가? 제일 탑 위에 네 번째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IT 응용 능력, 창의성, 혁신성, 그다음에 협동 능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근데 우리나라 외국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은 건전한 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시민 교육을 시키고, 정작 이제 전문 교육은 대학에 가서 합니다. 또 모든 대학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20% 되는 적은 숫자의 대학에서 그 과학기술의 창의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80%고요.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또 연구중심 대학, 그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 중에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이 약 80%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25%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과학기술 쪽에 그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서
13년 올해부터 17년까지 결국 초중등학교에서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과학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가 전국에 이제 20개 이상 있습니다. 거기서 과학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중심 대학, 특히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저희 학교와 카이스트, 디지스트를 포함한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제일 문제점은 사실 수직화된 서열화입니다. 대학이 이상하게 서열화 매겨가지고 우리 국민이 굉장히 등수를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은 사실은 선행학습과 스펙 쌓기에 지금 노력하고 있고 거기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분야, 어느 직업 이거에 쏠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자체도 실수 안 하는 교육 이런 걸 시키죠. 시험 잘 보는 교육. 그런 사람이 결국 창의적인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특성화돼 있고 모든 대학이 특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그 대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길러주는 게 결국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경우 같이 지속적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는 얼마든지 실패를 허용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본말이 전도돼서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태피에서 창의적 인재 육성의 우리나라의 3대 장벽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객관식 선다형 대학 입시 제도,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수를 평가할 때 연구 성과 중심의 대학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연구에 몰두하고 교육에 굉장히 소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 그다음에 대학에서 나온 졸업생들과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불일치하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철학은 우리가 3C1P라고 하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Communication, Creativity, Cooperation, 그리고 Problem Solving 네 가지 분야를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외국의 4년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있는데요. 교육 위주의 그런 대학의 특성과 또한 연구중심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인문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문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지적인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클래스는 소수 20명 이내의 클래스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의실이 아예 없고요. 중형 강의실, 소형 강의실만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님들과 직접 토론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조성, 창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답식 소규모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융합 과목을 개설해서 과학과 인문학과 과학이 합쳐지는 그러한 융합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올라가서도 자기 전공을 12과목 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옆에 전공을 같이 듣도록 꼭 졸업 요건으로서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음악 미술도 리콰이먼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은 우리가 읽기 쓰기 강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인문사회계통의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독도서 100권이 선정돼 있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이 중에서 어느 몇 권 이상을 꼭 듣고 그러한 필독도서에 대한 학생들끼리 그룹 토의하는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에 대해서는 지금의 학문이 융복합 학문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협동 능력을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이제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고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거기서 하우스 마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규 과목에서도 많은 팀 프로젝트, 그다음에 실험 과목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은 저희가 그 정규 교원이 항상 연습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험도 그 데몬스트레이션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때에는 우리가 그 G서프라 해서 G스 대학원에 가서 2달 동안 연구에 참여하고 또한 이제 외국의 칼텍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학년 학생들은 전체 한 학기 여름 학기에 버클리에 가서 전교생이 정규 과목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학생 창업을 굉장히 그 강조해서 학교 내에서 당장 창업하기는 어려울 테고 창업의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해서 그 학생 모의 창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닐 때 우리가 이러한 사업화, 모델 개발, 시제품 개발, 시장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거의 멘토 그룹에서 그 도와주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나중에 실제로 창업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먼저 4개의 캠퍼스 CEO를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키스텝에서 그 저희와 비슷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3C 전략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비티, 컬처, 챌린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창의성을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전체 창의성 인재에 대한 컬처가 바뀌어야 된다. 그다음에 창의 문화 조성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창조경제에서의 대학의 역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기술 혁신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또한 개인뿐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성 교육을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융합 교육과 창업 교육 그래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융합 지식을 교육을 강화시키고 인재 양성에 맞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의 역할에서 이러한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성화된 그런 대학을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육성하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저희 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가 저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 대학과 그 산업과의 그 연계성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 연구와 고용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그러한 중심의 그 능력을 가진 학생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 제가 그 전체 창조경제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그 대학이 사회 변화를 선도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인식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창조경제는 개인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을 그런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이 바뀌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거기서 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창의적이고 어떤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전히 그 정보 정책 영역이랑 실제로 창업을 경험하고 진짜 성공을 이룩한 그런 분들과의 좀 괴리가 많이 여전히 존재하다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이런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창조경제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학기술 쪽, 문화 쪽, 사회 쪽, 경제 쪽 각각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행사를 열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과학기술 중심이긴 하지만 교육 쪽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학 얘기도 많이 나왔고 창업 얘기도 나왔고 좀 기존 행사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 경제가 꽃이 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뿌리가 되는 기초가 이제 튼튼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에